민주당 송영길 대표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선 판세 그리고 필승 전략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전투표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요. 굉장히 높은 투표율.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 정말 많이 독려를 했는데 가장 큰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분산 투표의 성향이 강해졌다. 그래서 뭐 본투표보다는 사전 투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아무래도 사전 투표가 이제 사실 통합 명부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다는 그 점이 계속 홍보되면서 선거 때마다 좀 수치가 상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사전 투표 독려를 많이 했지만은 이걸 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한번 결과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뭐 전신인 뭐 자유한국당도 그랬고요.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사전투표에 대해서 조금 미심쩍은 눈초리를 가져온 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이렇게 해야 된다.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거 이제 부정선거론 하시던 분들과 싸우면서 성장한 게 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명쾌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부정선거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담론이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사전투표를 후보와 제가 공히 같이 저희가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권유도 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랑 후보는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투표를 권장한다는 건 저희가 지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투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의 추이를 지금 볼 수 없는 깜깜이 구간입니다. 단일화가 그 이후에 성사가 됐기 때문에 이 단일화 방정식의 해답이 여론에 어떻게 녹아들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결과로 나타날지가 정말 큰 관심사인데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수치상의 변동은 사실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막판에 이제 여당도 뭐 마타도성 이슈 또 던지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먹히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이번에 그 안철수 후보의 그 사퇴 후 지지 선언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적극적인 유세 참여를 하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주말에 뭐가 변화가 있을까요? 그건 뭐 인지상정인 것이 안 대표께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선거레이스를 뛰어오셨고 주변에 돕던 분들과의 완전한 상의를 마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번에 사퇴하고 또 지지선을 하신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부로 다독이고 또 그리고 또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다소간은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후부터 유세에서 경기도 이천 유세에서부터는 안철수 대표가 지원 유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비록 경기도 이천 한 곳이지만은 선거 전까지 몇 곳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는 뭐 여의도 연구원을 비롯해서 여론의 흐름 분석하고 계시죠? 보고받고 계시죠? 네. 뭐 공표는 할 수 없겠지만 흐름에 대해서는 좀 만족스러운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좀 단언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인가요? 저는 서울시장 선거 때의 어떤 여론 추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동층과 지지정당 없음 이런 쪽에서 모름 이런 쪽에서 결국엔 마지막에 투표 심리를 정하면서 급격하게 정권 심판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런 그런 데이터들이 블랙아웃 기간 전에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블랙아웃 기간과 함께 들어선 그 안철수 후보의 그 사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더 가속화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은 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의 주역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중 있는 조연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악역을 맡으셨잖아요.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는 앞으로 괜찮을지 많은 분들이 저는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그 단일화 과정을 봐도 그 이후와 이전에 대해서 제가 했던 발언을 봐도 우리 당의 일원 또는 우리 당과 생각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선거를 뛰는 과정 중에서 우리 후보에 대해서 별의별 얘기를 좀 다 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뭐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뭐 이런 좀 과격한 언사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당대표로서 그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정권 교체 대오에 같이 하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사퇴하고 지지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를 굉장히 예우할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뭐 가려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먼저 우리 후보에 우리 당에 공세를 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맞섰다라는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대표가 먼저 또 안철수 대표의 마음을 좀 후벼 파는 그런 말과 행동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 겁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할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제 페이스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보통 누군가가 한 말을 기사화된 것을 링크로 달아놓고 거기에 대한 제 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언급은 항상 그쪽에서 한 발화에 대한 제 평가였지 제가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단일화를 두고서 역벤션,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그 선대에 계신 분들이 뭐 이렇게 뭐 주술도 하시고 이런 게 가끔 영상도 나오고 이렇게 사진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역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다라 이런 건 좀 주술적 의미의 발언이 아닌가. 뭐 그랬으면 좋겠다 취지의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신 거지. 예. 뭐 민주연구원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수치가 잡혔다면은 저는 그거야말로 좀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역대 대선에서는 근데 단일화가 무조건적인 승리 공식은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과연 어떤 그 공식대로 따라갈 것인가도 관심사인데 무조건 승리를 하는데 단일화 큰 기여를 할까요? 아마 선거 결과를 이제 나중에 놓고 출구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저희 당이 기조로 삼아온 전통적 지지층에다가 2030과 호남이라는 신지지층을 더하는 전략이 굉장히 큰 역할을 발휘했다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전략 하에서 안철수 대표의 그 사퇴 후 지지 선언으로 선거 막바지에 변수가 사라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것이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이 국민의힘의 향후 합당 과정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당권에 대한 어떤 이런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긴다는 가정하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도 이긴다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다른 부차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좀 느낍니다. 왜 이 고민을 먼저 하고 있지? 이런 생각입니다. 언론에서는 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근데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소비하는 어떤 그런 뉴스를 보통 많이 이제 다루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런 관심사가 많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아마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도 아마 선거 막판에 준비한 전략들이 있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투사되기 어려운 환경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질문 하나 좀 얹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인수위원회, 국무총리, 뭐 이런 안철수 대표의 대선 만약에 승리한다면 이후에 대한 행보들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궁금한 게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그때 어떤 식으로 또 발휘될 것인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권력에 대한 불가피한 이런 다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 그걸 생각할 여유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밑그림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뭐 후보와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게요. 인수위나 조각 그리고 공동정부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후보의 영역입니다. 후보 시절도 그렇고 당선이신 분이어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합당이나 여러 정치적인 어떤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은 당이 어느 정도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논의되는 상황 속에서 안철수 대표께서 어떤 행보를 하길 희망하시냐에 따라 가지고 대응 주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뭐 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언급하셨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건 뭐 조각할 때 입각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또 지방 행정을 담당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후자에 해당한다면 당이랑 좀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안 대표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당은 당연히 또 그리고 후보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 예우해야죠. 이번 선거운동 기간 정말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어제도 사전투표를 광주에서 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호남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참 특이한 걸 느꼈던 것이요. 호남에서 젊은 세대의 열광적인 반응. 뭐 이거는 저희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작년쯤으로 조금씩 전파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호남 유권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라는 것 외에는 호남에서 딱히 뽑아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소위
호남 주류라고 하는 분들과 다른 정치적 행보를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어느 양쪽의 그 정신적 지주가 되는 분들하고도 큰 교류가 없었던 것이 아마 그런 호남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느끼는 이질감의 좀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나서서 이건 좀 정치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분은 저한테 이낙연이 됐어야 되는데 네. 이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만약 민주당이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낙연 후보가 한번 지방선거는 화끈하게 이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저한테는 있었어요. 근데 뭐 저도 참 호남을 자주 다니면서 그런 특이한 현상을 보면서 호남도 정치 변화가 시작됐구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론조사들을 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무는 그런 지표들이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공언 30%에 대한 기대치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면접조사와 ARS 조사가 호남 결과치가 거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면접조사는 10% 초반이나 아니면 뭐 8%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ARS는 20% 이상을 거의 다 찍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낮 시간대 조사를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 회사에 있는 경우에 뭐 회사에서 관리자도 있을 것이고 젊은 이제 직원도 있을 것이고 보통 저희 호남의 지지층은 젊은 층이거든요. 예. 근데 전화 받았을 때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원이 물어보면은 저 윤석열이요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1번 아니면 2번 중에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주변 눈치 안 보고 누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이제 응답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마 실제 저희 호남의 지지율은 그 ARS 조사에 근접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대부분의 ARS 조사에서 20%와 한 30% 사이의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에 서울과 수도권 공략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특별히 더 간절하게 생각하는 지역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호남입니까? 저희는 이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그 지역을 가르지 않겠다. 세대별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그리고 저희의 뭐 지역이라고 하면 소외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젊은 세대와 그리고 장년층의 결합이라는 세대 결합론이라는 거, 세대 포위론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이런 것이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그 두 가지의 성과가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영남 몰표 플러스 충청도 선전, 수도권 선전을 결합해서 하는 그런 선거 양태로는 4연패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좀 이런 새로운 지역에 대한 소구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한 소구 이런 것들이 먹히는 선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대선 레이스 되돌아보면 가장 관통했던 이슈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TV 토론에서도 줄곧 다뤄왔던 이슈고 사실 국민들은 좀 피곤합니다. 이것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한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맞게 됐고 그래서 특검 얘기들을 또 정치적으로 많이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월요일 날 관련된 특검을 본회의 처리한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당대표로서 어떻습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원래 여당이 검찰 권력을 독점해가지고 어떤 수사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야당이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야당이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계속 뭐 저는 도보투쟁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 듣다가 갑자기 이제 선거 며칠 앞두고 하자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본인들이 아마 야당이 될 것을 좀 예감한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지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항상 지금 검찰이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대장동에 관해서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정권 교체가 되게 되면은 검찰이 지금까지 민주당에 좀 봐주기식 수사를 하던 것이 혹시 있다면은 그것이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바꾸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요. 저는 이번에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큰 영향을 줬지만은 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거는 어딜 가나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다소 가정에도 불화가 있는 것 같고 도덕적으로는 뭐 또 흠결이 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행정가로서는 유능했다. 옛날에 뭐 세금을 절약했다 이런 것 잘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예. 복지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알고 봤더니만은 재산 신고는 30억 넘게 한 사람이 초밥이니 샌드위치니 무슨 닭백숙이니 쌀국수니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공금으로 이제 먹은 거 아니냐. 예. 이 의혹이 이재명 후보의 유능 프레임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아마 그게 가장 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뼈아픈 실책이 아닐까. 그 이야기가 나온 뒤로 유능 프레임이 깨졌고 거기다 대해서 배우자에 관해서 부도덕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저희에게 해놓은 모든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컸고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여당이지만은 네거티브로 올인하려고 했던 것이 네거티브가 어중간했어야지 거의 선거 초기부터 시작해서 뭐 고발 사주부터 시작해서 이러니까 유권자에게 피로감을 상당히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이제 선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분석해 본다면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또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리스크 여전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 후보의 배우자도 본인이 뭐 경력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과장하고 또 때로는 허위인 이력을 기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고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제 그런 어떤 것보다 주력했던 것은 굉장히 저열하다 볼 수 있는 어떤 여성성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민주당 또는 그 주변의 스피커들에 의해 가지고 소위 줄리 의혹이라고 하는 예.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어떤 공격이 들어오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김용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19대 총선 때도 뭐 라이스 국무장관 어떻게 하자 이래가지고 선거 판세를 굉장히 뒤흔들었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우리 후보에게 뭐 성상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둘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대해 가지고 뭐 성상납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걸 넘어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발언들이 다급해서 나온 것들이겠지만은 굉장히 선거 판세에 있어서는 여당 쪽에서 왜 그렇게 모욕적인 네거티브를 하느냐라는 국민들의 의아함을 좀 자아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배우자 리스크로 잠깐 방향에 틀었는데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본회의를 민주당에서 열게 되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국민의힘은 보이콧이다 이런 의미입니까? 동의할 이유가 없고요. 이런 거거든요. 특검을 하면서 이제 아마 특검은 야당이 그 인사추천권을 활용하는 거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혹의 대상자가 이재명 후보인데 과연 누구를 특별검사로 하자고 할지 전 이런 것들부터 아마 국민들의 의도를 다 읽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국민통합정치개혁법안도 처리를 하겠다라고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또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또한 좀 갑자기 손을 잡지 않을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뭐 갑자기 선거 열을 앞두고 번갯불에 콩 꼬먹듯이 이제 뭔가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뭐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썰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려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송경희 대표님도 저랑 워낙 친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송경희 대표님 의견은 거의 다 존중하지만은 이번에 열을 앞두고 이런 판을 벌인 것은 좀 의아한 게 저희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에서 지면은 무조건 사퇴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송 대표님과 제가 지금 정치 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5일 뒤에는 저희 둘 중에 하나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과연 이걸 협의하기에 올바른 주체인가. 파트너가 바뀌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뀌게 돼 있거든요. 네.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선거 이후에 오히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양당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왜 선거 앞두고 이런 걸 벌이셨을까. 좀 다급해 보인다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과반 이상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열망을 받아들 유일한 야권의 후보는 그 윤석열 후보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 열의를 통해서 당선될 수 있고 윤석열 후보가 지난 8개월여 동안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봐오셨습니다. 그 경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쟁쟁한 후보들과 겨루면서 성장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또 유세가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유세하면서 한편으로는 즐기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이런 후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쇼맨십까지 있고 저는 아마 우리 윤석열 후보의 그런 8개월 동안에 어떤 검찰총장의 윤석열의 모습보다도 8개월 동안 정치에 급하게 이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의 모습 보면서
한번 믿어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격차의 승리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금 저희가 블랙하우스에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에 따라 가지고 6에서 8% 차이의 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ARS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것보단 좀 더 결과치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직 뭐 유권자들 중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또 그 중에서도 정권 교체에는 동의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좀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저희 윤석열 후보랑 같이 이제 일하면서 당황스러웠던 게 기존의 정치 문법을 많이 깹니다. 아마 우리 후보가 그 여의도 정치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제 눈으로 목도했는데 대구에 가서는 영남이 발전되는 것과 동시에 호남이 발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포에 가서도 그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세대별로도 보면은 보수 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2030 세대부터 어르신들까지 고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지역 통합, 세대 통합의 적임자이고 그런 면에 정치적으로 보십시오. 보면은 굉장한 스펙트럼을 지금 아우르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포섭했죠. 그리고 당내에 완벽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분들 중에 일부가 최근에 우리 후보를 지지 선언하기도 했죠. 굉장히 우리 후보의 그런 어떤 통합 능력이라는 것이 돋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 하에서 좀 갈라치기, 국민의 갈라치기 했던 것을 좀 염증을 가진 국민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후보를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